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을 빌려서 빅컷을 단행한 배경 그리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밤 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가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4년이 넘게 이뤄진 금리 인하의 시작이 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의 시작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다뤄봐야겠죠. 네, 사실 이 금리 인하라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석 연휴 이전에 내내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시장 내내 좀 관망세로 인해서 갇혀졌던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증시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대 주요 지수 사실 9월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일제히 튀어 올랐습니다. 초록색 지금 양봉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3대 주요 지수에서 굉장히 크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흔들린 시장이었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도 기대했던 것만큼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또 시장을 흔들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우 지수 375포인트 이상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형 주가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소폭 상승세 유지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의 빅 이벤트 중 하나인 9월 FOMC는 지나갔는데요. 이제 주요 일정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FOMC 성명서에 고용 관련된 부분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현지 시간 기준 19일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고용시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지표 중 한 가지가 될 테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계속해서 위축세에 있었다라는 것들 계속 과거에 확인을 해왔었는데 이날 제조업 지수 한 가지도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현지 시간 20일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향후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또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촉발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 있었던 빅 이벤트 미 연준의 9월 FOMC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가 됐는데요. 2022년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 첫 번째 인하가 됐고 또 첫 인하를 꽤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0.5%포인트 인하가 단행이 됐는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만약에 7월 고용보고서를 봤더라면 7월에 인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7월에 못한 것까지 합쳐서 이번에 꽤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11월과 12월에도 최소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가 있지 않을까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점도표로 더욱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점도표 함께 보시죠. 각 위원들의 생각을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2024년 최종 금리에 대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4.5% 그리고 4.25% 사이에 최종 금리가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점도표를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중간값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6월에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9월 점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최종금리 중간값은 4.4%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4%, 그 내후년에는 3%를 밑도는 2.9%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연준 위원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궤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궤도가 시장과 일치하는지 시장의 기대와 일치하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입을 열자마자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후에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B컷을 인하했다 보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인하를 할 때 0.5%포인트씩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본이 아니다 선을 그었고요. 또한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라고 하면서 침체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B컷이 침체 우려 때문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제 양호하다 계속해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업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4% 초반의 실업률은 건강한 편이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니다. 다만 고용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좀 커진 면이 있다라면서 고용 주시하겠다. 완전 고용에 대한 임무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고용 지표를 더욱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좀 매파적이지도 않았고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았다. 좀 애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항상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차트화시키는데요. 위쪽으로 갈수록 매파적인 발언이 많았다. 아래쪽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점도표를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6월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인하가 이뤄질 것 같은데 정작 그에 맞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또 상승폭을 반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월가의 반응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문제는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았다는 건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반가운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준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일단 줬다. 하지만 시장 계속해서 연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연준은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보다 많은 0.75%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까지도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월 FOMC 이후에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겠죠. 카나코드 제뉴이티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한 이후 12개월 동안 벤치마크 지수, 이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되겠습니다. 평균 16%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12개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매드토크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당연히 계속해서 얼마만큼의 인하폭이 있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지금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뉴스가 나오면 파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남색 선이 1개월 동안의 S&P 500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1개월 동안 큰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빠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선 12개월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 오른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르는 건 알겠는데 어느 섹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섹터가 꼭 오른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온기가 널리 퍼질 텐데 특히 기술 섹터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면서 AI 성장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LPL 파이낸셜의 수석 경제학자는요. 6개월 동안 방어적인 섹터가 아웃퍼폼 한다면서 요점은 기술 섹터의 수익률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상반된 의견이죠. 이렇기 때문에 기술 섹터가 갈지 안 갈지는 AI 성장 스토리에 대한 그런 뒷받쳐주는
근거들이 잘 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바이오테크는 기준금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사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섹터들도 있지만 그 섹터들은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받는데 바이오 섹터는 경제 성장률에는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섹터들이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 이후 목요일장에서 올랐는지 수요일장에서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히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금 애플이 상승을 가장 많이 했는데 히트맵이 잘못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유일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금리 인하 이후에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10가지도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 섹터에서는 웨스턴 디지털 램 리서치가 특히 3개월 동안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애플도 M7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률 탑10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 기대해볼 만한 것 같고요. 또 타겟. 지금 경기에 대해서도 또 방어적인 성격 같이 가지고 있는 타겟이 유통업체가 되겠죠. 중앙값 14.2%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숨통을 틔웠을 텐데요. 이보다도 일단 일본은행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국내 증시도 긴 휴장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변동성을 소화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반응해서 크게 오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본은행의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볼지 한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경계감을 앞두고서 지난 거래일 국내 증시 내내 좀 정체된 양상이었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죠. 이번 주에 FOMC 회의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시장에서는 보고 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13% 상승하면서 2,57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30% 상승한 73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증권가들이 금리 인하 이후 국내 증시를 어떻게 봤는지 이 안에서 수혜처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가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비반도체 업종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특히나 바이오, 방산, 조선 등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삼성증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역시나 테크주보다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이슈가 많은 바이오, 그리고 밸류업 수혜주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바이오, 밸류업,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일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덧붙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동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전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건설주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대신증권에서 얘기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역시나 이 금리 인하 수혜주,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부동산과 인프라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권가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국내 바이오 산업 하반기 점프업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뭐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 같은 경우에도 한 꼭지를 차지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선 관련해서 어느 쪽이든 당선이 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당선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없는 쪽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권가들은 제약바이오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증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올투자증권에서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경기 민감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고배당 그리고 자사주 등 밸류업 스타일과 통신, 유틸리티에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 동시에 나왔네요. 키움증권에서도 9월 말 밸류업 지수 발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 9월 넷째 주 정도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10월, 11월 연계 ETF 출시 등 연말까지 밸류업 관련해서는 수혜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셋증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현금 흐름과 자기자본 이익률 수준을 고려하면 자동차, 은행, 보험 등 밸류업주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좀 종합해본 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처로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밸류업 지수 관련된 그런 또 발표가 있는 만큼 밸류업주들을 봐라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다분히 많았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봤는데 개장 전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 6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슈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0조 원 가까운 AI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채권 발행 등 외부 자금 조달 포함 시 이 규모가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40조 원이라는 규모도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그렇게 된다면 133조 원 규모처럼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AI 투자사라고 불리는 MGX와 AI 칩 최강자로 불리는 엔비디아도 이 AI 펀드 조성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리고 또 액침냉각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 이슈로 인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침냉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KN솔, GST가 있고요. 또 모아데이터,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있는 만큼 이 종목들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GST 광명전기 지금 전장에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재룡산업, 모아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만한 이슈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원래 보통 월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목요일이라니까 좀 낯설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대일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AI 과잉 투자 논란 정면 돌파하겠다.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40조 펀드 맞손. 이 소식 앞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포인트 정도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GAIIP 펀드와 관련해서 이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기사에서도 나왔고 최근에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의 반등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로 해석됐던 게 이제 백악관에서 이 기술주 관련, 빅테크 관련 CEO들 모였고 거기에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그다음에 백악관이 주도하는 AI 데이터 센터 TF 등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다각도로 AI에 대한 어떤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고려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AI라는 큰 그림, 특히 이제 현재로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좀 최우선이니까 이와 관련돼서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결국은 이 AI의 그림을 미국 정부가 사실은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는 이유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왜 이게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정부보다는 이제 그 시작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때 이후로 이제 미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 좀 간극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는 이제 페트로 달러를 이제 뭐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위안화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죠. 이제 어쨌든 중동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거를 중국이 파고들어서 지금 중동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 측면에서 되게 위협적이죠. 경제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엔비디아가 H100, 지금 H200이죠. 지금 가장 최신 AI 반도체 칩인데 이 칩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이 부분을 주도하겠다라는 뜻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I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수요가 여전히 있고 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주도죠. 미국 주도의 이런 인프라 어떤 구축이 이루어지겠다 앞으로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펀드도 결국 이제 그런 차원의 한 어떤 줄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GAIP 펀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AI 고점론 관련돼서 좀 어쨌든 좀 사그라든다라는 표현 그렇죠? AI 고점론이 결국 이제 AI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좀 약세의 근원적 이유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자 뭐 반도체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최근 반도체들 상황을 보면 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처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수급이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지난 9월 이번 달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인데 보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 개인들만 사고 있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대부분 다 팔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조금 사고 있는데 뭐 거의 뭐 300억대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주가도 보시면 SK 하이닉스 주가도 16만 2천 원대 초반, 삼성전자 주가도 6만 원대 중반까지 좀 떨어져서 사실은 한 달 전에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런 GAIIP라는 이런 대규모 AI 인프라 펀드가 미국에서 좀 조성이 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구축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AI 수요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AI 고점론에 대해서 아니다. 아직도 수요는 정말 크게 있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다시 볼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모건 스탠리가 또 SK 하이닉스의 이 목표 주가를 대폭 끌어내리는 또 리포트를 냈고 그럼 전에 이제 지난달에 삼성전자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보면 고려아연 지붕 전쟁 지난주 막판에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열기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MBK와 영풍그룹 간의 이 연합군대 고려아연 간의 싸움인데 고려아연이 외롭게 싸우다가 정치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울산시, 고려아연이 있는 공장이 있는 울산시에서 시의회까지 같이 해서 울산시 50년 향토 기업인 고려아연을 일단 적대적 투기 세력에 뺏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건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지분 싸움이죠. 이제 공개 매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MBK 연합군이 자기들이 원하는 최소 7%, 최대 14%가 넘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표를 한번 보시죠. 저 그림이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그림은 좀 간단하네요. 일단 현재로서는 영풍 측이 33%, 최현보 회장 측이 34%로 현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최 회장 측이 1%좀 포인트가 더 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개 매수를 해서 최소 7%를 하게 되면은 MBK 연합군 측이 40%. 만약에 14%까지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제 47%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 회장 측으로서는 사실은 경영권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이 국민연금 7.8%의 지분으로 이 3대 주주에 올라서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주주총회 때는 최 회장 측에 손을 들어줬고요. 이번에도 또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최 회장 측의 이제 우군 세력,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여전히 현대자동차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줄 거라는 전망이 높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지분을 사고 팔고에는 이해타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그 재료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차원의 어떤 제휴이기 때문에 뭐 이 지분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 회장 측에서 이제 이 공개 매수 즉 MBK 연합군 측의 공개 매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결국 실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은 이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소식 더 보겠습니다. 보호예수 줄줄이 해제 새내기주 물량폭탄 주의보 소식인데요. 이거는 표를 보고 그냥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상장된 종목들이 한 달 이제 보호예수 한 달짜리들이 이제 풀릴 예정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물량들이 이게 적지 않습니다. ENCell 같은 경우는 41%나 물량이 해제가 되고요. M83 뭐 그다음에 TDS 팜도 25%나 되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18.9%. 이게 이제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은지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물량이 뭐 한꺼번에 다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풀릴 경우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좀 8월 달에 상장된 종목들 ENCell, M83, TDS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라고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K3i 같은 경우는 이미 50%가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풀린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연준이 금리도 인하하다 보니까 그것도 50bp나 인하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 싶을 때는 보호예수 물량이 더 풀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견조하게 잘 간다 그런다고 그러면 굳이 뭐 이 주가가 빠질 것도 아닌데 보호예수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다 풀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호예수 물량들의 시장 출회 여부, 그 규모 여부는 역시 시장 분위기가 이번에는 좌우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느 섹터에서 어느 업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가 됐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그런데 결국 B컷이 단행이 됐더라고요. 네. 이런 배경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글쎄요, 과거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었으니까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 잡히는 모습이 확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0.5%를 먼저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내리는 그런 스케줄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많이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페드와치가 사실 이번에 이 미 연준 금리 인하가 들어가기 전에 0.25%의 확률이 높았다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더니 네. 들어갈 때쯤 됐었을 때 거의 60%대 중반 0.5% 내려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저희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자극시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잡혔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오히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내려주면 좀 과한 어떤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오늘 또 발표 나온 거 보시면은 AI 관련 투자가 확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과거에 1998년에서 2000년 이때 사이클의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어떻게 좀 변했냐면 정말 급격한 어떤 그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금리를 한 달 반 사이에 네. 굉장히 빠르게 내렸어요. 보시면은 0.75%를 한 달 반 만에 내렸습니다. 그러네요. 이러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저렇게 S&P 500이 68%나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통 멜트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는 모습 나오기 전에 어쨌든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과한 어떤 생산 설비 투자, AI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QT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흐름 나오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앞으로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고용시장과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자극되는 부분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점도표는 지금 바뀌고 있고요. 지금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고 나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S&P 500이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향후 12개월 동안에 낮게는 10%대 중반, 높게는 2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나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넘겨주시면은 S&P 500이 금리 첫 인하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만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녹색 선 나오죠. 네. 저게 이제 2년 동안에 50% 오르는 장 나올지 아니면 저 하늘색 선, 네. 저희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30%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과거처럼 멜탑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점차적인 상승. 왜냐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자꾸 테스트를 할 거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계속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골디락스다. 그렇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디락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침체 우려는 좀 접어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특히 또 주목을 받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뭐 어떤 시장들이 깨어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지금 4년 반 만에 금리 처음으로 내려주는 거고 또 거의 2년 반 만에 피봇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2년 반 동안 계속 올리기만 했지 맞습니다. 내려주진 않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랬을 때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금리 민감 업종인 중소형주 뭐 이런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이 국채 금리의 흐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보시면은 이미 벌써 1% 빠졌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1% 빠뜨릴 거다, 인하할 거다가 지금 이제 대세죠. 네. 그렇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년 국채 금리가 현재 3.7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말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가 3.25선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2.75선이 있어요. 네. 2.75까지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아마도 3%대 수준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정도의 금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만약에 이 3.25까지만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2년 동안에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연간 단위로 한 7% 미만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TLT 차트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차트를 보시면은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2%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왼쪽 끝에 보이시는 저 가격이 나올 거예요. 네. 140. 네. 그러면 지금 100이니까 앞으로 40이나 오르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이 그 정도 오를 거라고 2년 동안에 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이건 알겠고요. 그렇다면 6대4 전략이냐 8대2 전략이냐 하는 부분은 저렇게까지 금리가 떨어질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3.25에서 3.0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8대2 전략이 맞다. 즉 주식을 80% 가져가고 채권을 20%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에서 기회를 좀 엿보려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선 반영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위험 자산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조금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대 수요의 업종 주식 안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8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이 성장주 안에서의 금리 민감 업종을 뽑아보면은요. 1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종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부품 이게 또 다 연결시켜서 로봇 네. 테슬라를 보면은 뭐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가치주로 놓고 보시면은요. 금리 민감 쪽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주택 건설 업종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필수 임의 소비 관련된 부분. 금융주, 네. 배당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개의 이 성장주와 가치주 안에서 우선 성장주로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소프트웨어요?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주로는 이제 주택건설을 짚어드릴 텐데요. 네. 우선 소프트웨어를 좀 짚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ETF가 IGB라는 ETF가 있어요. 네. 이건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보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 큰 폭으로 오르고 또 삼각박스권 뚫고 올라가고 오르고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약간 이제 뚫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조만간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이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과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이 반도체 쪽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아, 예,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축이 좀 변했다. 뭐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반도체를 다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AI가 들어왔었을 때 이 영업 마진율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요. 예, 보시면 지금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업종 두 개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네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너무 나누어서 뭐 한쪽만 다 투자하자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투자가 적절하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 증가율을 보시면은 과거에 AI 사이클, 죄송합니다.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던 98년 이때는요. 하드웨어가 정말 너무 많이 투자됐고요. 네. 소프트웨어는 나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스케줄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게 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의 투자가 11%대까지 많이 늘 거다. 내년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사실 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오라클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업종도 사실 종목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좀 잘 골라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아까 가치로 봤었을 때의 주택건설 부분. 자, 30년 모기지 금리 한번 보실까요? 정말 빠르게 빠지고 있죠. 앞으로 금리를 1.5%, 1.25% 내려주면 아마 5%까지 떨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택건설 쪽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 한번 보시면은 72.9%입니다. GDP 대비해서. 한국의 10년 전이 저 숫자보다 조금 높았어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의 어떤 금리 수준으로서 하락이 되고 또 가계부채 비율이 낮다면 이쪽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이쪽을 또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희는 대표적인 ETF가 ITB라는 ETF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추세선이 굉장히 살아있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떤 수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 가치주로 봤었을 때는 주택건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가치 쪽에서는 주택 관련주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성장주와 가치주 저희가 몇 대 몇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너무 성장주에 여태까지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워런 버핏님도 가치주 얘기 항상 하시니까 그럼요. 예, 가치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성장주 80, 가치주 20의 전략을 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올려주시면은요, 금리 민감한 쪽이 사실 성장주도 많아요. 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차 부품, 뭐 로봇 산업, 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소프트웨어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투자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80%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지금은 여전히 AI 사이클에서 성장기죠. 그렇다면 AI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IT 업종이라서 저희는 여전히 IT 업종을 58% 정도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보시면은 20%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서 12%가 주택건설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저희는 이제 주택건설 쪽에 금리 인하 수혜로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스타트 9월 FOMC는 저희가 끊었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의 변수가 또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대선이겠죠. 대선? 네. 대선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차트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 이번 이 9월달, 10월달이 지나가고 나면 11월, 12월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혹시나도 조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법인 세율을 높인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S&P 500의 ROE를 2.3% 낮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거의 뭐 7%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승 여력이 20%, 40% 이런 것이 10%대, 20%대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이 대선을 잘 보면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지도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수혜 업종부터 또 대선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월 FOMC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MC 이후 뉴욕 증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대 주요 지수 결국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랜만에 돌아오는 국내 증시 과연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면 변동성이 컸고 또 그간에 쌓여 있었던 이슈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흔들림을 나타낼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전략들까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